유모가 왜 여기 있어? 철창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놀람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설 정신병원의 복도, 두꺼운 철문 안쪽, 강성그룹의 막내 아들, 17세 소년 강한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 앞에는 환자복을 입은 중년의 여자가 주위를 살피며 복도에 서서 방안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이강이 한결의 유모였습니다. 도련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필요한 건 없으세요? 강희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할 수 있다면. 한결이 목소리를 낮추며 강희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한결이 구해달라고 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한결과 유모는 어쩌다 정신병원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됐을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감사와 행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전 강성그룹 본사 앞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강성그룹 회장 강태준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했고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 화려한 조문 행렬 속에서 17세 강한결은 구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결의 이복 누나 강세연이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차갑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 참아온 적이가 번뜩였습니다. 10살이나 어린 동생, 아니 동생이라 부르기도 싫은 존재. 아버지가 어디선가 데려온 그 아이가 늘 눈엣 가시였죠.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세연이 보낸 경호원 4명이 들이닥쳤고 한결은 저항할 틈도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한결이 소리쳤지만 세연은 냉담한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소견이야. 넌 치료가 필요해.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망상 증세를 보인대. 거짓말. 거짓말. 증거는 다 있어. 내가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 돌아다닌다는 증언도 확보했어. 세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결은 이가 갈렸어요. 모두 조작된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죽은 지금 그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모는요? 유모는 어디 있어요? 강희? 그 여자는 이미 해고했어.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유모가 무슨 필요야? 한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서울 외곽의 사설 정신병원 독방에 던져졌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 작은 철창 하나뿐인 방. 두꺼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였죠. 이 차가운 벽, 이 좁은 공간, 이 질식할 것 같은 고독.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12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한결아, 손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5살이었습니다. 유모 강희가 한결의 작은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거대한 저택 앞에 선 한결은 고개를 들어 그 건물을 올려다봤죠. 까마득히 높은 대리석 기둥, 넓은 정원, 그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들. 저기요, 저 애가 정말... 쉿, 조용히 해. 회장님 말씀이야. 저택 의고용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결은 무서웠어요. 낯선 사람들, 낯선 곳, 그리고 엄마가 없는 세상. 하지만 유모가 손을 놓지 않았기에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어린 한결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줬어요. 한결은 그렇게 저택에 들어왔고 강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라는 멸시는 끝이 없었어요. 세연은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고 세연의 어머니는 냉대했으며 고용인들조차 뒤에서 수군거렸죠. 저의 엄마가 누군지도 모른대. 회장님이 그냥 데려온 거래. 불쌍한 것. 하지만 한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유모 강희가 있었으니까요. 강희는 밤마다 한결에게 책을 읽어줬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웠으며 외로울 때면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지독하리만큼 따뜻했어요. 도련님은 똑똑해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강희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한결은 자랄수록 천재성을 드러냈어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았고 복잡한 수식도 단번에 풀어냈으며 어른들도 놀랄 만한 통찰력을 보였죠. 12살 때는 이미 대학 수준의 수학을 혼자 독파했고 15살에는 경영 전략을 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한결을 아버지 강태주는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세연에게 한결은 위협이었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세연에게 천재 동생의 존재는 용납할 수 없었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죽자마자 세연은 움직였습니다. 독방의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댄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모. 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던 그 따뜻한 손길. 이제 그마저 빼앗긴 거예요. 한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철창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어요. 한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떨리는 숨을 가다듬었죠. 견뎌야 해. 작게 중얼거린 그 목소리에는 12년 전 저택에 처음 들어서던 5살 아이의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어요. 그리고 한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독방이, 이 차가운 벽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지, 그리고 유모 강희가 곧 목숨을 걸고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한결의 유모 강희에게는 과거가 없었습니다. 18년 전 늦은 가을밤이었어요. 서울 뒷골목,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질 듯 했죠. 으윽. 여자는 신음을 흘렸어요. 칼에 찔린 상처였습니다. 깊게 파고든 날은 갈비뼈를 스쳤고 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고인 핏자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 저기 사람이. 만삭의 몸으로 늦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던 간호사 최설이가 골목을 지나다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설이의 눈이 커졌어요. 쓰러진 여자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옆구리를 적신 선홍빛 피.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설이는 급히 달려가 여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약했어요.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죠. 설이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자가 설이의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병원은 안 돼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지만 절박했습니다. 여자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니,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였죠. 하지만 이러다간 죽어요. 당장 병원에. 제발. 병원은 안 돼요. 제발. 여자가 설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 핏기 없는 입술. 설이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여자에게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우선 제 집으로 가요.
만삭의 몸으로 여자를 부축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설이는 이를 악물고 여자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집이 멀지 않았죠. 원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설이의 배가 당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설이는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서둘러 응급처치 도구를 꺼냈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익힌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하고 꿰매는 과정이 밤새 이어졌죠. 새벽이 되어서야 여자의 숨소리가 안정됐습니다. 설이는 땀을 닦으며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창백했지만 곱상한 얼굴이었습니다. 30쯤 돼 보였지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었죠.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걸까? 설이는 혼잣말을 흘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죠. 곧 태어날 생명. 남편도 없이 의지할 곳도 없이 혼자 키워야 할 아이. 우리 둘 다 참 막막하네. 설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흘 후 여자가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죠? 여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방. 옆구리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신 드셨어요? 천만다행이네요. 설이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시원한 물이 넘어가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했죠.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보호자분께 연락이라도 드려야. 설이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네.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그저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설이는 당황했습니다. 기억상실? 칼에 찔린 충격 때문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럼 이름은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죠. 여자가 침묵하자 설이가 말했어요. 그럼 희망이요. 희망의 희자로. 강이 어때요? 강이. 좋은 이름이네요. 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설이는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두 여자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 설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죠. 강희는 설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하고 병원 가는 길을 함께 했어요. 설이 씨, 제가 있을게요. 아이 낳을 때까지, 아니 그 후에도. 고마워요, 강희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여자는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야 하는 설이, 과거도 없이 떠도는 강희. 둘 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존재였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강희는 설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강희 씨, 약속해요. 제 목숨을 걸고. 강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설이는 그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움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리고 한 달 후 설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설이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강희는 그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한결이요.
한결같이 고든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결, 좋은 이름이에요. 강희는 아기 한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강희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을. 과거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기억이 없어도 상관없었죠. 강희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설이와 한결. 그 두 사람이 강희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아기 한결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흘렀어요. 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였으니까요. 한편 설이는 갓 태어난 한결을 품에 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빠가 너를 보면 좋을 텐데. 작은 한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설이는 그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어요. 과거 사설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밤 근무가 많았고 환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죠. 정신병이 아니라 집안의 골칫거리를 숨기기 위해 보낸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3층 끝 독방은 특별했어요. 저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설이가 입사 첫날 선배 간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왜요? 위험한 환자래요. 폭력성이 심하다고. 원장님 지시로 음식만 문틈으로 넣어주고 절대 문을 열면 안 돼요. 하지만 설이는 이상했어요. 그 방에서는 비명도 고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죠. 가끔 들리는 건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설이는 몰래 그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한 남자가 벽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상해. 설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폭력적인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뭔가를 필사적으로 기록하려는 눈빛이었죠. 며칠 후 설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를 냈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수척했지만 잘생긴 얼굴이었죠. 간호사님?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당신,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미쳤다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설이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사람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왜 여기 갇혀 있어요? 제 부모님이 절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재와 광인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셨죠. 남자는 벽을 가리켰습니다. 온통 숫자와 기호로 가득했어요. 설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낙서가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이죠. 하지만 불가능해요. 남자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밤마다 그 방 앞에 서서 남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자신을 그저 잊혀진 사람이라고만 했죠. 부모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강씨 집안에선 가능해요. 권력 앞에서 가족은 의미 없으니까요. 남자의 말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설이는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지적인 대화, 섬세한 감성,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꺾이지 않은 영혼. 설이는 그를 사랑하게 됐죠. 나 미쳤나 봐요. 어느 날 밤 설이는 문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당신을 여기서 꺼내주고 싶어요. 문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서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장이 출장 가는 날, 야간 당직이 적은 날을 노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서리는 마스터키를 들고 독방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풀렸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남자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1년 만에 맞는 자유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남자는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서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빨리 가요. 시간이 없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을 달렸고 숨을 헐떡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새벽녘 두 사람은 외곽의 작은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요. 서리가 말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유의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독방 너머가 아닌 같은 공간에서 남자는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평생 그곳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살아가요. 서리의 말에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금기된 불가능해 보였던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진실한 사랑이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이 시작됐어요. 서리는 병원에 사직서를 냈고 남자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죠.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남자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서리와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에게는 기적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서리도 행복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고된 일상, 외로운 밤들, 그 모든 게 사라졌죠. 이제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서리가 남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서리를 끌어안았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산책했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남자는 서리에게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여줬고 서리는 남자의 천재성에 감탄했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당신을 알아봤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전 이렇게 당신 곁에 있는 게 더 좋아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원룸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3명, 아니 4명이었죠. 찾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리를 뒤로 감쌌어요. 떨리는 몸으로 하지만 필사적으로. 서리 씨, 뒤로 가요. 안 돼요. 당신을. 하지만 남자들은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남자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한 명이 서리를 밀쳐냈어요. 서리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습니다. 나 줘.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4명의 남자들은 그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서리 씨. 남자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서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쫓았습니다. 놔줘요. 제발 놔줘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의 눈물 젖은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꿈 같았던 석 달. 그 모든 게 순식간에 사라졌죠. 남자는 다시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병원보다 더 깊은 곳으로. 서리는 그를 찾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강씨 집안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죠. 한 달 후 서리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를 보며 서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킬 거야. 강씨 집안이 쫓아올 게 분명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면 아이를 빼앗으려 할 것이 뻔했죠. 서리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리는 모든 걸 버리고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1년 후 골목에서 칼에 찔린 강희를 만났습니다. 기억을 잃은 여자, 의지할 곳 없는 여자. 서리는 그녀를 구했고 두 사람은 함께 한결을 맞이했죠. 서리는 남자를 잊지 못했어요.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한결의 얼굴에서 그를 봤습니다. 당신을 닮았어. 우리 한결이. 한결은 자라면서 점점 아빠를 닮아갔어요. 똑똑한 두뇌, 또렷한 눈빛, 그리고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시선.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결도 아빠와 같은 운명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희 씨, 부탁해요. 한결이를 지켜줘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게요. 그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17년 후 정신병원 철창 앞에서 지켜지게 될 거예요. 한결의 아빠는 조부모에게 자식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둘째 아들.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요. 하지만 그 남다름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3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귀는 들리는 거야? 할머니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그쳤습니다. 아이는 그저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이상해. 분명 뭔가 잘못됐어.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5살이 되어서야 처음 말을 했어요. 1267 곱하기 458은 58만 86입니다. 갑작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무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순간 옆에 서 있던 아이가 답을 먼저 말해버렸죠. 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계산기를 확인했어요. 정확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만 아이는 다시 입을 닫았어요. 마치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그 후로도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정확한 답이 필요할 때만 입을 열었어요. 인사도 대화도 감정 표현도 없었죠. 정상이 아니야. 할머니가 단정 지었습니다. 10살이 되자 아이는 혼자 방에 틀어박혔어요. 벽에 수식을 쓰고 책을 읽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밥도 제때 먹지 않았죠. 저 애는 왜 저래? 할머니가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살 아들이 벽 가득 알 수 없는 기호들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친구도 없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혼자 중얼거려요. 그냥 똑똑한 거 아니겠소? 할아버지가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깊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똑똑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저건 정상이 아니에요. 천재와 광인의 경계. 조부모는 그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아니,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려운 것이었고, 두려운 것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었죠. 병원에 데려가 봅시다. 15살이 된 아들을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검사를 했고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없다고요? 저 애 좀 보세요. 말도 안 하고 사람들 피하고 이상한 것만 끄적거려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아이는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조부모가 원하는 진단이었죠. 입원시킵시다. 여보, 그건 너무 안 돼요. 저 애를 집에 두면 우리 가문에 해가 돼요. 첫째도 있는데 둘째 때문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16살 소녀는 정신병원 독방에 갇혔어요. 처음에는 항의했습니다. 말없던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쳤죠. 전 미치지 않았어요. 제발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조부모는 병원 원장에게 거액을 지불하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절대 내보내지 마세요. 독방 문이 닫혔어요. 두꺼운 철문, 작은 창문 하나. 소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말이 없어서 갇혔고 똑똑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으며 이해받지 못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벽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씨 집안의 첫째 아들, 한결의 큰아빠는 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동생은 어디 갔어요? 20살이 된 큰아들이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받고 있다. 치료요? 무슨? 내가 알 필요 없어.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큰아들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동생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침묵했어요. 가문의 질서를 위해,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미안하다, 동생아. 큰아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동생을 구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독방에서 세월을 보냈고 큰아들은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조부모는 만족했습니다. 골칫거리는 사라졌고 유능한 후계자가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독방 벽에 무언가를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알 수 없는 기호들, 숫자들, 공식들. 그것은 미친 사람의 낙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낙서를 읽어줄 거라는 희망. 그 희망만으로 그는 버텼어요. 그리고 간호사 최설이가 나타났습니다. 독방 문을 열어준 그녀 덕분에 동생은 석 달간의 자유를 맛봤어요. 사랑도 했고 꿈도 꿨습니다. 하지만 다시 끌려왔죠.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은 독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홀로 차갑게 아무도 모르게. 큰아들이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된 건 장례식조차 치러진 후였어요. 동생이 죽었다고? 조용히 화장했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요. 비서의 말에 큰아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생은 세상에 없었고 그 존재조차 지워졌으니까요. 몇 년 후 큰아들은 회장이 됐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그는 동생을 생각하며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 동생분의 아이를 찾았습니다. 뭐?
간호사 최설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5살입니다. 큰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동생이, 아이, 네. 혈액 검사 결과 확실합니다. 큰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어요. 당장 찾아가겠소. 큰아들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동생에게 하지 못한 속죄. 이번에는 조카를 지킬 거예요. 자신의 호적에 올려서라도 그 아이만큼은 유령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태주는 서리를 찾아갔어요. 누구세요? 문 앞에 선 남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최설애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리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에서 5살 한결이 강희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강성그룹 회장이고,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 아이 아버지의 형입니다. 병색이 짙은 서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봤고 한결은 고개를 들어 낯선 어른을 쳐다봤어요. 강희 씨, 한결이 데리고 잠깐 방에 있어 줄래요? 서리 씨, 괜찮아요. 강희는 한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리는 남자를 마주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동생이 죽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서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 2년 전입니다. 병원에서 혼자.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너져 내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설애 씨, 제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 평생의 죄입니다. 강태준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저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동생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한결이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서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아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를 우리 집안의 적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로요. 뭐라고요? 강성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키우겠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어요. 그리고 강태준은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설애 씨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아이 곁에서 계속 지켜보실 수 있도록. 미친 소리 마세요. 한결이를 그런 곳에 보낼 수 없어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네 집안이 뭘 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가뒀는지, 어떻게 죽게 만들었는지 압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더욱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동생에게 하지 못한 걸 조카에게라도 해야 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최설애 씨, 당신 많이 아프시죠? 폐암 말기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손을 뗐다고요. 서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강희에게도 숨긴 비밀이었습니다. 한결이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1년? 2년? 그만해요. 그 후에는요? 아이를 혼자 두실 겁니까?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압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냉혹한지. 하지만 설애 씨 생각해 보세요. 저 아이를 이렇게 유령처럼 키울 겁니까?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된 아이로?
아이는 똑똑하다는 건 이미 압니다. 이미 보통 아이들과 다르죠. 동생처럼 천재일 겁니다. 설이는 알고 있었어요. 한결이 5살이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책을 읽는다는 것, 숫자를 놀라울 정도로 빨리 계산한다는 것. 그런 아이를 숨겨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을 겁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아이를 가문에 입적시켜 주세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설혜 씨도 치료받으세요. 제가 최고의 병원을. 치료는 소용없어요. 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이는 방 쪽을 바라봤어요. 문 너머에서 한결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강희 씨를 한결이 유모로 함께 데려가 주세요.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결이 곁에는 강희 씨가 있어야 해요. 제가 없어도 강희 씨만은 한결이를 지켜줄 거예요. 유모로요? 네. 절대 떼어놓으면 안 돼요. 약속하세요. 설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겠습니다. 강희 씨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한결이를 유령 같은 아이로 만들지 마세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만약 한결이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주세요. 당신 동생에게 하지 못한 걸 한결이에게는 꼭 해주세요.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강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한결이를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에 데려가세요. 그때까지 한결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강태준은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설이는 방문을 열었어요. 한결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한결아. 설이는 아들을 꽉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 곧 떠나보내야 할 아이.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설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설희 씨, 강희 씨. 설이는 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이 부탁해요. 제가 없어도 강희 씨만은 한결이 곁에 있어줘요. 무슨 소리예요? 설희 씨도 같이. 약속해요. 목숨을 걸고. 설이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제 목숨을 걸고 지킬게요. 한 달 후 5살 한결은 강희의 손을 잡고 거대한 저택 앞에 섰어요. 엄마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미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태였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온 길이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강희가 한결의 손을 꽉 쥐었어요. 저택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나와 한결을 내려다봤어요. 한결아.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큰아빠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란다. 아빠가 잘 돌봐줄게. 아빠? 그래. 내가 내 아빠야. 강태준은 한결을 안아 올렸어요.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늦었지만 내 아들만큼은 꼭 지킬게. 강태준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5살 한결은 거대한 전쟁터로 들어섰습니다.
유령이 아닌 강성그룹의 적자로. 하지만 그곳에는 한결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복 누나 강세연,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한결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회장님 아들이에요? 고용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5살 한결이 저택에 들어온 첫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작고 여린 아이. 강희의 손을 꽉 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어디서 데려온 애래요? 쉿, 조용히 해. 회장님이 정식으로 입양한 아들이래. 근데 저 여자는 누구예요? 유모래. 아이 엄마가 부탁했다나 뭐라나. 강희는 한결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주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응. 한결은 작게 대답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15살 강세연이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한결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이 아이가 새로운 동생이에요? 그래, 세연아. 한결이라고 한다. 잘 좀 챙겨주렴. 강태준이 말했지만 세연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 세연은 한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결을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저기가 숨어 있었어요. 안녕, 한결아. 나는 내 누나 세연이야. 안녕하세요. 한결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세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어요. 방해물이 들어왔군. 세연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어요. 한결은 강희 옆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포크질이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죠. 한결아, 천천히 먹어. 강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건너편에 앉은 세연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 저 아이 교육부터 시키셔야겠어요. 식사 예절도 모르잖아요. 아직 어린아이요. 천천히 가르치면 되지. 저 나이면 이미 다 배웠어야죠. 우리 세연이는 3살 때부터. 됐어.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세연의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한결을 향한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강희가 살며시 한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한결은 자랄수록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7살이 되자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을 읽었어요. 8살에는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고 9살에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죠. 한결이가 이번에도 1등이래요. 회장님, 아드님 정말 똑똑하시네요. 고용인들의 수군거림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세연에게 한결은 점점 더 큰 위협이 됐습니다. 아버지, 한결이 교육에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19살이 된 세연이 아버지 서재에서 말했어요. 왜 그러니? 한결이는 아직 어려요. 너무 밀어붙이면 힘들어할 텐데. 한결이는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야. 내가 시킨 적 없어. 하지만 세연아. 강태준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한결이를 경계하는 거냐? 아니에요. 한결이는 내 동생이야. 가족이고. 그걸 잊지 마라.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 웃기는 소리. 세연에게 한결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침입자였죠. 12살이 된 한결은 이미 대학 수준의 수학을 혼자 공부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뛰어났고 경영학 서적도 탐독했습니다. 유모. 한결이 강희를 불렀어요. 네, 도련님. 누나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12살 한결은 이제 눈치가 빨랐습니다. 세연의 차가운 시선,
세연 어머니의 노골적인 무시,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요. 아니야. 난 알아. 한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도련님, 강희가 한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련님은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요. 회장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응.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5살이 되자 한결은 회사 이사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해외 사업부가 한결이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눈으로 한결을 바라봤어요. 저 도련님,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할 것 없어요. 여기 데이터 보세요. 이미 3개월째 적자예요. 사업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결의 날카로운 분석에 이사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세연이 한결을 불렀습니다. 한결아, 내 누나, 너무 나서지 마. 아직 어린애잖아. 세연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전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것뿐이에요. 생각? 이사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생각이야? 누나, 들어 한결아. 세연이 한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회사는 내 거야. 아버지가 누구한테 물려줄지 잘 생각해봐.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세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세연은 돌아섰어요. 하지만 한결의 눈빛을 본 순간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 눈빛, 뭔가 다르잖아. 한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모든 걸 관찰하는 눈빛이었죠. 그리고 강태준이 죽었습니다. 심장마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한결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강태준은 한결을 진짜 아들처럼 대해줬으니까요. 도련님, 강희가 한결의 어깨를 감쌌어요. 그때 세연이 다가왔습니다. 한결아, 아버지 장례 끝나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너도 알잖아. 이제 회사 일 정리해야지. 세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한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들어왔어요. 도련님,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어디로요? 병원입니다. 회장님 명령이십니다. 회장님? 누나가? 한결은 알았어요. 세연이 움직인 거라는 걸. 유모. 한결이 강희를 불렀지만 강희도 이미 다른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도련님, 유모를 놔줘. 조용히 하십시오.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모시겠습니다. 한결은 끌려나갔어요. 차 안에서 한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버지가 죽자마자 누나는 기다렸다는 듯 움직였어요. 한결을 제거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한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난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야. 차는 사설 정신병원으로 향했어요. 한결이 독방에 갇힌 곳, 그리고 한결의 친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곳.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한결은 아버지와 같은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희가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나타났어요. 유모가 왜 여기 있어? 철창 너머로 한결이 물었습니다. 도련님을 구하러 왔어요. 강희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제 발로 입원했어요. 도련님 곁에 있기 위해서. 한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유모. 도련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한결은 잠시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줘. 알겠어요. 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희는 목숨을 걸고 노트북을 반입했어요. 한결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결은 노트북을 품에 안았습니다. 강희가 목숨을 걸고 반입해준 물건이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결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죠. 사흘 전 한결은 이 독방 벽면에 새겨진 낙서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요. 정교한 알고리즘 설계도였습니다. 그래서 강희에게 노트북을 요청했던 거였죠. 한결은 벽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든 벽이 코드로 가득했어요. 숫자, 기호, 알 수 없는 문양들. 하지만 한결의 눈에는 모두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여러 언어가 섞여 있어. 한결은 노트북으로 벽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모든 벽, 모든 구석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결은 잠도 자지 않고 코드를 분석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이었지만 한결의 천재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건 서버 침투 코드야. 그리고 이건 데이터 추출 알고리즘. 한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코드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벽면에 새겨진 기호들을 정확히 변환해서 노트북에 옮겼죠. 대체 누가 이런 걸? 한결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코드를 만든 사람은 천재였어요. 그것도 보통 천재가 아니었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결의 눈은 충혈됐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벽면에 모든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클릭, 타닥, 타닥. 리듬감 있는 소리가 독방 안을 채웠습니다. 거의 다 됐어. 한결은 마지막 벽면을 바라봤어요. 구석진 곳, 바닥 가까이에 새겨진 코드들. 그것까지 모두 입력했습니다. 새벽 3시. 한결은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실행이야.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놓였어요. 떨렸습니다. 두려웠죠. 하지만 한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탁!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검은 화면에 녹색 글씨들이 빠르게 스크롤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한결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글씨들이 계속 흘러갔어요. 로딩, 연결, 암호화 해제.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이 멈췄습니다. 한 줄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나는 강성그룹 둘째 강태수요. 이 코드를 풀고 실행시킨 사람이 있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최설희를 찾아 나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한결의 숨이 멎었습니다. 강태수? 엄마한테 들었던 그 이름. 한결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알려준 이름이었습니다. 한결의 친아버지 이름. 설마 이 방에? 한결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코드로 가득한 벽면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메시지. 아버지가 여기 있었던 건가? 한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죠. 강성그룹 둘째라고 했지만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지. 최설희를 찾아달라고. 엄마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럼 정말 이 코드를 만든 사람이. 한결은 벽을 바라봤어요. 손으로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깊이 파인 자국들. 누군가 이 방에서 평생을 보내며 벽에 코드를 새겼어요. 그 사람이 강태수라면, 엄마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면. 아버지.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아버지가 이 방에 갇혀 있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메시지 아래로 또 다른 문구가 나타났어요. 계속하려면 엔터를 누르세요. 한결은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 건지, 왜 만들어진 건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모든 답을 알게 될 거라는 것. 한결은 노트북을 닫았어요.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려서 노트북을 숨겼어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어젯밤 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태수, 최설이, 엄마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이 독방. 확인해야 해. 한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어요. 어젯밤 멈췄던 화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결은 심호흡을 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탁!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은 화면에 녹색 글씨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강성그룹 서버 접속 중, 보안 우회 중, 암호화 해제 중. 한결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쾅! 어디선가 굉음이 들렸습니다. 병원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야? 복도에서 고용인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정전이에요. 서버가 다운됐어요.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강성그룹 전산망이 마비됐대요. 한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접속 완료. 강성그룹의 서버가 뚫렸어요. 아버지가 만든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어요. 비자금 관리네요. 계열사 부정거래, 뒷거래 기록. 한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아버지가 남긴 코드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강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강태수 정신병원 입원 기록. 한결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강태수 사망 기록.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 방에서 돌아가신 거야. 화면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한결은 벽을 바라봤어요. 코드로 가득 찬 벽.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까지 긁어새긴 그 벽. 아버지는 미치지 않았어. 한결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노트북을 꽉 껴안은 채 한결은 울었어요.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아빠는 미치지 않았어. 한결은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지가 기대었을 바로 그 자리에.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 아들 한결이가 여기 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이 차가운 독방에서 홀로 벽에 코드를 새겼을 아버지. 한결은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프로그램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강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실시간으로 추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내가 할게. 아빠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다 할게. 한결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이 사라지고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죠. 강씨 가문. 더 이상 용서 안 해. 한결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추출된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비자금 내역, 뇌물수수 증거, 혈통 조작 문서, 불법 거래 기록. 수십 년간 쌓인 강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걸 전부
한결은 파일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며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골라냈어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결은 파일들을 압축했어요. 클릭, 클릭.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성그룹 비리 증거. 파일명을 입력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먼저 주요 언론사 제보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어요. 한결의 천재적인 기억력이 빛을 발했죠. 한 번 본 주소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작성 창을 열었어요. 받는 사람 73개 언론사 제보 이메일. 제목 강성그룹 비리 증거 제보. 내용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강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결은 압축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클릭.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전송 중. 화면에 프로그레스 바가 올라갔습니다. 73개 언론사에 동시에 이메일이 날아갔어요. 전송 완료. 한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메일 창을 열었어요. 이번엔 검찰청 민원 이메일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검찰청 공익제보. 제목 강성그룹 범죄 증거 제출. 내용 첨부 파일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즉각 수사 바랍니다. 파일 첨부. 전송. 전송 완료. 경찰청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결은 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를 열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커뮤니티. 한결은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유 링크를 생성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음. 권한 설정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링크를 복사해서 각 SNS 플랫폼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그룹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링크 클릭. 간단한 문구와 함께 링크를 올렸어요. 클릭, 클릭, 클릭. 하나씩, 하나씩 모든 플랫폼에 업로드됐습니다. 한결은 마지막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끝났어. 한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미 언론사들의 이메일함에는 파일이 도착했을 거예요. 검찰과 경찰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SNS에는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봤어요. 병원 건물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버마비로 정전이 된 거였죠. 복도에서 고용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본사에서 난리 났대요. 회장님한테 긴급 연락 왔어요.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진 것 같아요. 한결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누나. 한결은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이제 세상에 공개됐어요. 한결이 직접 하나하나 손수 배포한 거였습니다. 한결은 비로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복수의 무기를. 그리고 한결은 알았어요. 자신이 더 이상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강태수의 아들이고 이 가문의 진실을 밝힐 사람이라는 것을. 아빠, 지켜봐줘. 내가 아빠의 원수를 갚을게. 한결의 눈빛에는 복수의 화염이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특보입니다. 강성그룹의 대규모 비리가 폭로됐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됐던 비자금, 뇌물수수, 혈통조작 증거가 일제히 공개됐는데요. 검찰이 강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강성그룹 스캔들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결이 밤새 배포한 파일들이 폭탄처럼 터진 거였습니다. 강성그룹 본사는 아비규환이었어요. 회장님, 언론사에서 계속 전화 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왔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세연은 회장실에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누군가 우리 서버를 해킹해서 모든 기밀 문서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검찰, SNS에 전부 뿌렸어요. 누가 감히. 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세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강한결 도련님이 병원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뭐? 세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노트북 하나로 병원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CCTV, 출입문, 모든 게 도련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세연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가. 운전기사가 급히 차를 몰았어요. 병원 앞에 도착한 세연은 경악했습니다. 병원 정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세연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강희였습니다. 환자복을 벗고 검은 옷을 입은 강희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세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강희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으악! 세연을 호위하던 경호원이 강희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강희는 한 손으로 경호원의 팔을 꺾었습니다. 툭! 경호원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른 경호원들도 덤벼들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강희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무력이 숨어 있었어요. 괴물. 세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강희는 세연을 붙잡았어요. 팔을 비틀어 꼼짝 못하게 했죠. 나 줘. 조용히 하세요. 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희는 세연을 끌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독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한결이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차분한 얼굴로 누나, 오랜만이야. 한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어요. 한결아, 너 내가... 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싶어? 한결은 노트북 화면을 세연에게 보여줬어요. 강성그룹 서버가 완전히 장악돼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데이터가 한결의 통제하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지가 남긴 선물이야. 한결은 독방 안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 방에서 아버지가 평생을 갇혀 지내며 만든 프로그램이야. 강성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무기.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잖아. 아니야. 한결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친아버지는 강태준이 아니야. 강태수야. 강태수? 그게 누구야? 세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의 동생. 조부모가 정신병원에 가둔 사람. 바로 이 방에서 평생을 갇혀 지내다 죽은 사람.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진짜 아버지야.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넌... 응, 난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강태수의 아들이지. 아버지가 날 입양한 거야. 세연은 비틀거렸어요. 벽에 기대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아버지는 내가 자기 자식이라고 했어?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평생 너를 미워했어.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 내 자리를 빼앗을 놈이라고 생각했어. 너를 그리고 너만 예뻐하는 아버지를 평생 미워했다고. 세연은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넌 아버지 친자식도 아니었어?
아버지는 동생에게 못해준 걸 후회했어. 그래서 날 찾아서 아들로 입양한 거야. 속죄하려고. 한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그걸 몰랐지. 그래서 날 미워했고 결국 여기 가뒀어. 세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난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용서가 돼? 한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누나는 날 정신병원에 가뒀어. 내 친아버지가 평생 갇혀있던 바로 그 방에. 정말 소름 돋는 우연이지?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한결은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 뉴스가 나타났어요. 강성그룹 강세연 회장, 검찰 소환 예정. 강성그룹 비자금 수백억 규모로 드러나. 혈통 조작 의혹, 강씨 일가 전원 조사 대상. 세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누나가 날 유령으로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이제 유령은 누나야. 한결은 독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희가 한결의 옆에 섰어요. 도련님, 유모, 고마워. 목숨 걸고 날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결은 복도를 걸었어요. 당당하게, 천천히. 뒤에서 세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한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어요. 병원 정문 밖에는 경찰차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강한결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다가왔어요. 네. 검찰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강성그룹 비리 수사 관련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한결을 보호하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강희도 함께 탔죠. 차가 출발했어요. 한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이 멀어졌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갇혀있던 곳, 그리고 한결도 잠시 갇혀있던 곳. 이제 자유야. 한결은 중얼거렸습니다. 강희가 한결의 손을 잡았어요. 도련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유모.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강성그룹의 정당한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 차는 검찰청을 향해 달렸어요. 한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강성그룹의 모든 데이터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아버지 봤죠? 제가 해냈어요. 한결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누나도 조부모도 모두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한결은 미소 지었어요. 전 아버지의 아들로 강성그룹의 주인으로 돌아갈 거예요. 차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17년 만에 맞는 진짜 자유였어요. 한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전 살아남았어요.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어요. 한 달 후, 강성그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연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고 강성그룹 임원진 대부분이 구속 또는 기소됐어요. 조부모 세대의 비리까지 모두 드러나면서 재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한결은 강성그룹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강태준이 정식으로 입양한 아들이었으니까요. 한결 씨, 법원에서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시니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신탁관리인이 경영을 대행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신탁관리인은 제가 추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원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투명 경영에 정평이 난 전문 경영인을 추천하겠어요. 한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부패한 부분은 모두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체제를 만들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결에게는 회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는 것. 한결은 강희와 함께 강성그룹 본사 지하 비밀 문석으로 향했어요. 도련님, 여기가. 응. 가문의 모든 비밀이 보관된 곳이야. 한결은 문서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한결은 강태수 라벨이 붙은 박스를 찾았어요. 있다.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년 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한결은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은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병원 측에서 기록한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한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모은 사람은 자신을 입적한 아버지이자 큰아버지였어요. 큰아버지가 동생의 진실을 기록해둔 거였습니다. 큰아버지.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큰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가문의 압력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결을 찾아서 입양했던 거예요. 동생에게 하지 못한 걸 동생의 아들에게라도 해주려고. 큰아버지, 고마워요. 한결은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강희가 한결의 어깨를 감쌌어요. 도련님. 강희도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응. 한결은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거야. 아버지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 강씨 가문이 천재를 광인으로 몰아 죽였다는 것. 모두 밝힐 거야. 한결은 박스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거야. 강태수 재단. 천재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 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도련님. 한결은 문서고를 나왔어요. 햇살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은 엄마 산소를 찾았어요. 엄마. 한결은 엄마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아빠의 진실도 밝혔고 복수도 했어요. 한결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대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엄마 이름을 남겼어요. 누군가 엄마를 찾아 자신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한결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한결은 미소 지었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고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 싸워주셔서. 한결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빠의 아들로, 엄마의 아들로.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강태수의 아들 강한결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한결은 뒤돌아 걸어갔어요. 강희가 기다리고 있었죠. 도련님 가시죠. 응, 유모. 집에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유모도 있고 싸울 이유도 생겼어요. 한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 당당하게 살게요. 아빠처럼 천재로 하지만 아빠와 달리 자유롭게. 한결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성그룹의 주인으로, 아버지의 진실을 밝힌 아들로,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한결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어요. 이제 한결은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진짜 자신의 삶을 살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